그 소프트웨어들의 그 보안 취약점을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멀쩡히 쓰고 있던 소프트웨어 구멍을 쓱 보고 찾아버리고 17년 동안 못 찾았던 거 쓱 보고 찾아버려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서비스를 다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의 은행주가 5%, 7%씩 한 번에 떨어지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그 은행 그 최고경제를 다 모아서 야, 우리 어쩌면 좋냐. 대책회의하고 그래서 엔트로픽도 이 그 AI를 공개를 못하고 그 꼭 알아야 될 그 기술 회사하고 관계자들 몇 군데만 공개를 했어요. 자, 이거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체 공개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보안 정책들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에? 아니 이게 현실화된 거라고요?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주가가 7% 떨어졌다니까. 아니 그럼 행여나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커가 갖게 되면은 다 뚫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만들었다고 그거를?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AI는 범용 AI예요. 보안만을 따로 학습시킨 적이 없어. 와, AGI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 AI가 온 거 아니냐. 네. 저로서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폰 27짜리 비밀번호 금방 뚫어버려. 24자리. 24자리. 한동안 24자리다. 근데 소송 걸린다. 그런 거 금방 뚫을 수 있어요. 와, 그건 아주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무서운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AI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AI를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거나 공포를 좀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슷한 타이밍에 그 오픈 AI의 대표인 샘 올트먼 있잖아요. 네. 4월 10일 새벽에 샘 올트먼 집에 누군가가 화염병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봤더니 20대 남성이 이거 지금 샘 올트먼이 이렇게 AI를 컨트롤하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AI를 갖는 거에 대한 불만을 이제 느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게 나오기 며칠 전에 뉴요커에서 탐사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샘 올트먼이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엄청 긴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샘 올트먼도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될 거잖아요. 본인이 블로그에다가 갑자기 가족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GI를 이때 반지의 제왕에 비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GI라는 걸 실제로 한번 보면 눈을 뗄 수가 없다. 이건 절대 반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독점적 철학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이게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걸 무슨 해석을 하면 이미 나는 AGI를 받고 AGI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AGI라고 하는 걸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면 내가 이것을 혼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잘못했고 앞으로 이걸 좀 더 사회적으로 잘하게 논의하겠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로 그 메시지대로 될 것이냐? 그건 안 돼. 네, 아니면 여전히 또 오픈 AI는 비즈니스로 갈 것이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말이 안 되고 이게 뭐 미토스인가 이게 진짜 무섭네. 네. 와. 이게 미토스 그러니까 한국이 큰일 났다고 하는 게 네. 보안이 그렇지 않아도 한 2, 30년 뒤쳐져 있는 나라예요. 오. 왜 우리 은행에 뭐 쓰려면 뭘 자꾸 깔아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깔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옛날 거여서 그게 해킹의 가장 훌륭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저거는 그냥 그 대문 열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하고 국제보안학회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그게 한국의 그 왜 그 구라 제거기라는 게 있잖아요. 보안 까라라고 한 게 얼마나 엉터리냐. 이거 다 제거해라. 하고 한 번에 제거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를 구라 제거기라고 하는데 구라 제거기가 세계적인 보안학회 논문에 들어갔어요. 훌륭한 툴이다. 그게 심지어 개인 개발자가 그냥 약간 취미로 만든 거에 가까운 서비스인데 그게 하도 이제 아시겠지만 은행 서비스 내가 만약에 A은행 쓰다가 B은행 쓰다가 C은행 쓰면 다 또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계속 느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분이 구라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어떻게 보면 보안 서비스들이 이건 구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구라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만든 거가 업그레이드 계속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보안학회 공식 논문에 들어가니까 좀 창피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미토스 나오면요. 그건 고속도로예요. 아, 그럼 고속도로야. 네. 와. 뒷문을 앞문보다도 크게 열어놓은 거예요. 와. 그럼 어떡해요? 돈 있는 거 다 찾아가고 집에 갖다 그러니까 놔요? 우리나라 보안 당국이 정말 이런 상황이 돼서 네. 자기 반성을 세게 하고 빨리 선진을 하지 않으면 나라 거덜나게 생겼어요. 거기서 말하는 선진화라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이를테면 어떤 것도 깔지 않는다는 세계의 상식이에요. 표준말이에요. 한국만 뭘 자꾸 깔아요. 깔수록 뒷문이 커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왜 다른 나라는 안 까는데 우리는 까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해관계의 생태계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깔면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깔면 은행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책임 다 했다. 그러니까 면책 구조가 제일 컸을 거예요. 이것만 깔면 책임 당국을 인정해줄게라는 구조가 있었을 거고, 그 공무원들이 또 귀찮은 게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네. 아, 댓글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할 거라고. 아, 뭘 다 그렇게. 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돼. 네, 확실히 기술을 좀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엔트로픽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JP모건을 포함해서 40개 회사에게 먼저 이 미토스를 제한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AI가 나오면 방어자가 그러니까 방어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를 7월까지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네. 이제 7월이 되면 이런 이제 미토스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AI 기술을 계속적으로 키우거나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미토스의 가이드라인을 그냥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되게 혁신적인 변화라는 게 필요한 게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완전한 새로운 개념으로 앞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지금 금융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는 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좋았고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이 제일 빨리 온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AI가 성능의 개선 속도가 한 번 더 꺾였어요. 더 가팔라졌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AI가 AI를 스스로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와. 사람이 빠지고. 오. 지금 클로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를 클로드가 짜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AI가 코딩을 하면 사람 속도의 100배, 1000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고,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네. 저는, 이거 얘 확실히 나보다 똑똑해졌다. 네. 그리고 매일 똑똑해지는 것 같다를 느껴요. 와. 그리고 이번에 클로드가 다음 버전, 미토스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물건이 나온 거예요. 미토스는 또 뭐예요? 아, 딱 뭐가 많이 나오네. 엔트로픽의 네. 다음 엔트로픽이 나온 거예요? 엔트로픽의 다음 버전인데, 클로드 다음 버전이 클로드 다음이 미토스예요. 미토스? 이게 뭐예요, 미토스?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네. 강력해요? 그 소프트웨어들의 그 보안 취약점을 그 주장에 뭐랄까 반론들도 같이 듣지 않으면 네. 혹 넘어가잖아요. 그 일테면 수명 탈출 속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반론을 보자면 계속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늘어나는 속도가 명백히 줄어들고 있어요. 아,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어. 네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20세기의 수명 증가의 대부분이 혁신의학이 아니라 공중보건 혁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구비가 됐다. 아. 백신을 맞았다. 항생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전에 비누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양이 개선됐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수명 연장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뒤에 평균 수명이 폭발적으로 30, 40년씩 증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더 훌륭한 설명은 쉬운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이다. 남은 게 어려운 문제밖에 없다. 아.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자연적인 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명 증가가 포화 상태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내 뇌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다. 네. 이제 이 사람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이게 디지털 데이터하고 똑같아야 돼요. 네. 그런데 네. 문어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의 3분의 2가 다리에 있어요. 네? 뭐라고요? 문어는 문어. 문어 똑똑하다. 뇌세포의 네. 3분의 2가 다리에 있어요. 다리에 네. 있어. 그러니까 뇌가 모든 일을 하지 않아. 인간도 신경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에 있고요. 심장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세포들이 명백히 자율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많잖아. 네. 미토콘드리아 같은 게 뭐 뇌한테 물어보지 않잖아. 지가 알아서 작동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억이 뇌에만 있나? 아. 심장 이식 받았을 때 남의 기억이 온다 이런 말도 듣고 네. 거트 필링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가정이 맞아야 아. 그 말이 맞잖아.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문어는 다리에 있고 우리는 심장에 있고 장에 있고 아. 세포는 지가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여기 있는 것만 다 가져가면 업로드가 되나? 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능의 한 종류인 건 틀림없지만 인간의 지능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의 뇌에 기억을 영상으로 찍은 걸 한번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이걸 결국 디지털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혹했거든요. 이 얘기가. 그렇죠. 아, 근데 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거죠. 드네요. 이럴 때 왜 몸이 기억을 했다 이런 말 하잖아. 아, 몸이 기억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그 판단을 못했는데 몸이 기억하고 움직이더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되려면 AI가 결국엔 몸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엔 피지컬 피지컬. AI. 아, 이것도 피지컬. 피지컬 AI. 체득을 해야 된다. 책장사입니다. 나이스 타겟. 잘하시네. 피지컬 네, AI. 어쨌든 피지컬 AI가 그런 관점에서 또 주목받고 있고요. 또 네. 이제 아까 AJ 얘기를 하면 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 비슷한 타이밍에 그 오픈 AI의 대표인 샘 올트먼 있잖아요. 네. 4월 10일 새벽에 샘 올트먼 집에 누군가가 화염병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봤더니 20대 남성이 이거 지금 샘 올트먼이 이렇게 AI를 컨트롤하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AI를 갖는 거에 대한 불만을 이제 느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게 나오기 며칠 전에 뉴요커에서 탐사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샘 올트먼이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엄청 긴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샘 올트먼도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될 거잖아요. 본인이 블로그에다가 갑자기 가족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GI를 이때 반지의 제왕에 비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GI라는 걸 실제로 한번 보면 눈을 뗄 수가 없다. 이건 절대 반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통제하려는 독점적 철학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이게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걸 무슨 해석을 하면 이미 나는 AGI를 받고 AGI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AGI라고 하는 걸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면 내가 이것을 혼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잘못했고 앞으로 이걸 좀 더 사회적으로 잘하게 논의하겠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정말로 그 메시지대로 될 것이냐? 그건 안 돼. 네, 아니면 여전히 또 오픈 AI는 비즈니스로 갈 그건 것이냐라는 말이 안 얘기가 좀 돼요. 나오고 있는 상황. 말이 안 되고 이게 뭐 미토스인가 이게 진짜 무섭네. 네. 와. 이게 미토스가 이제 실제로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6번 자료에 보면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면 이 미토스의 또 위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실제로 보면 좀 요까지 좀 어렵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기존의 미토스라고 하는 거랑 클로드의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맨 위에만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 다 이제 AI로 코딩한다는 사람들이 저 클로드의 오프스라는 버전을 쓰거든요. 근데 저게 압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점 만점 문제에서 이제 코딩을 해봐라라고 시켰을 때 저게 80.8점이 나온 거예요. 그건 엄청난 성능인데 이번에 미토스 프리뷰 그것도 이제 정식 버전이 아니죠. 테스트 버전으로 해봤는데 93.9점이 나온 겁니다. 와, 훨씬 높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델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이 9점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이제 사람의 어떠한 통제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실은 이 클로드가 최근에 마케팅 전략인지 뭔지 몰라도 자꾸 내부에 있는 것들이 유출이 돼요, 유출이. 그래서 심지어 이 미토스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공개된 그리고 딱 그 증언은 전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부인 명확하게. 취지에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딱 두 개만. 예. 계엄. 그다음에 박성재와의 관계. 예. 그래 그게 지금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다 증언 거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엄 관련성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요. 아하. 그렇다면 관련성이 있다고 예. 봐야 돼. 우린 그렇게 봐야 돼. 네. 함께 보시죠. 증인 피고인 박성재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이 산 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답변하시는데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윤석열로부터 피고인 박성재와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있었나요? 별로 없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성재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있으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요거는 있다는 거야. 있습니다. 전후로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발음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 똘랑똘랑합니다. 네, 전혀 네. 없습니다. 네. 네. 계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 예. 이거는 심리학자분들이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다른 건 다 거부하고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저는 변호인이 아마 조언을 그 부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왜냐하면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저기서 이제 특검이나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면 조금 앞뒤가 꼬일 수 있으니까 네. 다른 건 하지 말고 아. 내란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건 좀 깔끔하게 하자. 예.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역시 이진관 판사다 이런 느낌 좀 들었었던 게 이제 증언 거부를 지금 아무렇게나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언 거부는 두 가지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과 친인척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업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저렇게 이거는 특별히 증언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상원이가 들어가서 증언 거부할게요 귀찮아서 앞으로 다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왜 거부하냐라고 묻기는커녕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그리고 전광훈이가 집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불허가 없어도 이래저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보석 닷새 만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앞에 섰는데 네. 여기에서 막말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8월 15일에 반정부 집회 대대적으로 내가 한번 펼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는 정광훈을 욕할 건 아니라고 봐. 이 법원의 문제야, 법원이. 그러니까요. 일단 정광훈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오니까 좋아요. 서부구치소에 영치금을 보내주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깜빵이제는 다시는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요. 이재명이가 이스라엘 욕하는 거 봤잖아요. 정신 나갔지. 반드시 내가 강원에서 120만 명을 해가지고 끝장을 내야 돼. 끝장을 내야 돼. 그리고 8월 15일 날은요 1000만 명이 와야 돼. 명치금한 5억 받았다고 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예. 이거는 사실 뭐 나는 정광훈 이제 욕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해. 그러면 사회 시스템으로 엄단하면 됩니다. 엄단하면. 예. 그런데 왜 풀어주냐고. 제가 뭐 법을 몰라서 또 함부로 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 법조인 세 분 이런 자를 왜 풀어줍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이래서 교정이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나오자마자 우리가 이겼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깜빵 안 가려고. 이게 마치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더 힘을 실어준 꼴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마치 뭐 희생자, 순교자 그런데 내가 왔으니까 우리 다시 뭉치자, 내가 대한민국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하니까 교정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사법부의 신뢰라든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집회 참여 금지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실제로 집회 참여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본인이 막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때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는 보석으로 나왔죠. 보석으로 나올 때 집회 참여 금지가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회 참여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회에서 계속해서 선동하고 한 건데 네. 그렇다면 이번에 보석으로 물론 이제 병보석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병보석을 허가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다시 또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집회에는 참석을 못하도록 조건을 너무 걸었어야 당연할 것 했는데 같은데. 이걸 안 했고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보석할 때는 집회 참여 금지 조건을 걸었고 그걸 어기고 집회 참여했다가 그래서 재수감됐어요. 보석 취소되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런 조건을 붙였어야 되는데 왜 안 네. 붙였을까?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실은 그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정보기관. 근데 여기에는 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좌익과, 하나는 우익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좌익과가 한참 70년대, 80년대에는 극좌들을 이렇게 정보기관이니까 정보수집이죠. 자, 법정 증언입니다. 공사를 진행했을 때 21g 대표로부터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은밀한 공간이어서 21g에 맡겼다라는 말을 설계팀에게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특검에서 김건희가 현장에 오면 공사 작업자들은 숨고 경호처 직원들이 창호를 가리고 21g 대표 혼자 밖에 나가서 김건희한테 진행 상황 설명했다는 내용이 맞냐라고 물어보니 예, 맞습니다. 저 너무 웃기지 않아? 뭐야? 아, 저게 너무 웃겨. 예. 특검이 좀 물어본 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진술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복수의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랬다는데 맞냐? 근데 맞다고 한 거야. 네. 아니 뭐 김건희가 뭐 귀신도 아니고 김건희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그 꽁꽁 다 닫고 만나고 현장에서 지시하고 가고 한 요렇게 3차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너무하네. 김건희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자세하게 또 증언을 했는데요. 예. 예산을 잡을 때 증축 공사는 있었고 고양이 방이랑 드레스룸이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범위였다. 나중에 추가로 생긴 게 히노키탕, 욕조가 들어가는 것이었고 수영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영해서 땅을 더 깊이 파서 만들었다. 수영이에요? 수육이에요? 이게. 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챙겼어요. 하나하나 다 안 건졌네요. 챙긴 게 없습니다, 김건희는. 예, 그런데 어떻게 계엄은 안 챙겼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있을 수 말이 없는 안 되죠. 일이겠죠. 고양이 방 하나 가지고 챙긴 여잔데 말이 안 되죠. 정황대 현장에 3-4번이나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계엄 당연히. 야, 당연하죠. 아니 그 수영장 깊이 팠다는데 예. 그 관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나올 만한 부지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 그 전에 그 관저 들어갔을 때 희한한 게 있었다고 좀 깊이 뭐 수조 같은 거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 수영장 아니면 개 수영장 아닌가? 특히 개는 수영 좋아하거든요. 아. 고양이는 물에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해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수영장이 개 수영장인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다라는 맞아요. 게 있었잖아요. 물사용. 물사용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개 수영장인지 아니면 어떤 뭐 주술적인 이유에서 뭐 한 건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어쨌든 여기에도 수영장을 또 만들려고 했다는 거 보면 뭔가 물을 좀 가까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김건희가 오면 작업자들을 숨고 차고 네. 가리고 막 이런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거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기 18일 18일. 대한민국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에 가서 아, 북한 요원들을 접촉하려고 합니다. 예. 북한 요원을 접촉하려다가 거기에서 체포당해요. 체포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상호 사령관이 막- 직접 가서 해결하는 예. 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납니다. 예. 근데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내란 직전에 북한 요원을 왜 접촉하려고 해요? 그것도 정보사 요원들이. 이거는 뭐 외환유치와 관련된 거 아니냐 우리가 계속 의심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혁진 기자가 갖고 왔어. 대박이야. 오혁진 왜 늦었어 오늘? 자 오혁진. 와 이거 크게 납니다 또 예. 오늘. 일단은 그 몽골 현지 방문한 사람은 2명은 맞는데 가서 작전을 진행한 사람은 3명입니다. 언론에 팀장인데? 거기 한명더 있었던. 네, 한 명 더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까지 언론 보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북한 대사관은 뭐 대문 노크했다고 해서 뭐 노크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일단 사실이 아니고요. 그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려고 했던 목적성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 우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공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보사의 공식 입장은 내란 특검 팀에서도 수사를 했을 때 그 몽골에서 어쨌든 공작을 진행하려고 했고 이건 2년 전부터 준비된 작전입니다. 그래요. 네. 2022년부터 준비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그 직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직전? 네네. 윤석열 정부 취임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원래 정보사의 모든 공작은 상시예요.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시작은.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자 문상호가 그 2024년에 어쨌든 가서 빌었잖아요. 이건 두 명이 체포돼가지고 빼달라고. 네. 2024년 11월 25일에 갔을 겁니다. 문건에 그죠? 18일에 간 걸로 아니 문상호가 아니, 해결하러 맞습니다. 가니까 네. 25일에 갔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6개월 전에 먼저 갔다 와요. 6개월 전에 몽골에 한 번 더 갔었어. 네. 문상호. 5월달에 먼저 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11월에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현지에서 작전 한 명 더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한국 대사관에 그러니까 정보사 불행요원 출신인 행정요원이 한 명 있어요. 행정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한국에서 온 몽골 그 정보사 요원들에게 뭘 해준 거냐면 몽골에는 친북단체가 있어요. 뭐 동유럽이나 뭐 동남아에도 친북단체 같은 것들이 있듯이 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북한 대사 관계자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어느 정도 좀 호의적으로 좀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작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한국 대사관에는 국정원 요원들도 파견가 있거든요. 네. 그 위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안 해요. 국정원에다가? 네, 국정원하고 정보사 자기 이제 무관에게도 보고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왜 니들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작전 진행했냐? 니들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어떤 걸 요구했고 어떤 걸 부탁을 해서 진짜로 외환을 일으킬 그런 뭐 워딩을 전달했느냐? 예. 이런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그 한 명 더 있었다고 하는 그 블랙 요원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그 블랙 출신이다 보니까 제 실명을 못 갑니다. 아, 이거는. 실명 네네. 누구하고 혹시 관계돼 있다거나 관계도 같은 건 없어요? 그 위관급 출신 행정요원인데 이 사람의 상사가 박모 대령이라고 있어요.
지금 블랙요원의 상사가 박모 대령인데 그 사람이 현직입니다. 군인이고. 예, 그 국방부 모 정보단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노상원 알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만 공작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대만 공작. 대만 그 이제 문상호가 대만 갔다 오고 나서 대만 그 X였나 거기서 뭐 SNS에 SNS에 한국 내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죠. 맞아. 그런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사령관이 대만을 갔다 온 적이 없대요. 정보사령관은 대만에 갔다 온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 그 전에 그러면 문상호가 대만을 방문하기 이전에 정보사에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두세 번 더 갔다 왔어요. 정보사 별들이. 정보사에 있는 별들이 예. 대만을 문상호 가기 전에 두세 차례 먼저 방문합니다. 예. 그럼 얘네들이 대만을 가서 뭘 하려고 했냐? 정보사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 딱 하나입니다. 대만 군사정보국하고 정보협력, 정보교류 차원이다. 근데 사실 대만이라는 곳은 뭐 군사적이든 외교 안보적이든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데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뭘 하려고 했냐면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예. 무인기 지원 협력인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세요? 제가 저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료가 있나요 혹시? 그거 정보사 보고서라서 반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와.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그러면 무인기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이 뛰어나냐? 기술력은 우리나라 더 뛰어납니다. 근데 이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인기의 기술력은 한층 더 대만보다 높긴 한데 정밀 타격 위주고 대만은 침투 위주입니다. 그러면 문상호가 가서 그 대만 군사정국하고 회의를 한 내용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무인기를 공작을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기서 오간 내용이 민간인을 활용하는 무인기 공작입니다. 네. 그게 올해 초까지 문제였던 그거죠. 얼마 전에 그 민간인이 두 명이 했던 그거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사에서 말한 대로 정보교류 협력 차원이었으면 공작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자기 통역사 아니면 뭐 비서실장 정도 이렇게 같이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상호가 이때 대만을 같이 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안모 대령이라고 당시 특수처장이었습니다. 공작을 관리 감독하고 계획 플랜을 확인해 준 사람. 이 사람이 같이 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백인도제 문건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입니다. 와. 그 개헌과 관련된 사람인데? 그렇죠. 와, 이거 큰데. 이 얘기는 지금 특검 다 알고 있는 거죠? 저 오늘 말씀드리고 왔죠. 그것도 천천히 왔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리고 이게 대만이랑 몽골 이 공작 이게 국방정보본부 차원에서는 지금 하면 좀 민감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휴민트 명단 유출 사건 이후에. 근데 문상호가 그때 당시 원천이 당시 국방정보본부장한테 후속 조치 끝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전방위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후속 조치를 반토막밖에 못 끝냈어요. 지난달부터 국정원이랑 정보사가 공작망 정상 가동 여부를 지금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그때 당시에 문상호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정원도. 네, 좀 에러가 있다. 그때 국정원도 판단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빠르게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환 서울고검 검사장 증인들께서 거부 사유서를 갖고 왔습니까?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합의된 기관이기 때문에. 박사님 검사님, 새벽밥 들어오도록 허락 안 하셨습니까? 목격하신 적도 없나요? 주도관들이 거짓말한 걸까요? 맨날 거짓말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 너가 봐도 재밌지 국정조사. 어제 솔직히 진짜 재밌더라. 자, 박상용이는 이제 끝났고 제일 말단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박상용이의 윗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이는요 윗선에게 다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 다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네,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신동 예리하네.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았어 이 장면. 신동 예리해요. 욕심을 짚어내. 명장면이야 이 장면. 자, 그런데 박상용이의 바로 윗선이 김영남 부장검사더라고. 부장검사. 김영남. 이름들이 다 비슷해, 검사들은. 김영남 부장검사. 영남이 아니고 영남. 근데 이 바로 박상용의 바로 윗선, 김영남 부장검사가 어제 국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얘도 얼핏 보면 사람 좋아 보여. 넥타이 메고. 근데 박상용이 딱 꼬리 자르게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월 19일 녹취록인데요.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다음날 문모 씨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 재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장모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이해찬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요. 박상용 검사가 못하게 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건 한번 좀 박상용 검사한테 직접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왜 이런 말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대화에는 뭐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용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가 한번 해명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하고 갈까 하는데요. 주한 미 대사로 미셸 스틸이 이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이제 지명되고 나서 제가 또 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극우 세력들의 헛소리가 이제는 또 헛소리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장동혁이가 이번에 또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가서 그 백악관 정부 인사들 만난다고 하는데 난 그것도 또 걱정되고 전환길이 정광훈 이런 애들 계속 백악관 얘기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헛소리 이렇게 치부하면 됐거든. 저도 그냥 나이트 얘기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치부하면 됐다고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전환길, 정광훈 이런 사람들의 헛소리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4월 달에 제가 백악관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가는 길을 막는다면 평택에서 먼저 들고 오는 평택에서 조치가 취할 겁니다. 평택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내가 이제 재판 끝나면 제일 먼저 트럼프를 키워낸 사람이 있어요. 폴라 화이트라고. 트럼프 바로 옆에 옆방에 있단 말이에요. 옆방에. 그래서 내가 빨리 이제 재판 끝나면 폴라 화이트를 먼저 만나고 폴라 화이트를 통하여 트럼프하고 내가 1시간 만나려고 그래요. 나 미치겠네. 벌러 화이트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벌러 화이트 만날 거라고 했는데 네. 벌러 화이트 제가 개인 방송에서 다뤘는데 네. 그 임원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긴 예뻤는데 솔직히 말해야 돼요. 근데 제 보기엔 저는 예를 들면 개신교의 신자였으면 신성 모독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이한 그 사탄을 쫓아내는 예식들을 하고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테마 이런 거. 테마 같은 게 좀 후 해서 앞에 있는 흑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신 분인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백악관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설교에서도 이런 말 했어요.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특이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분 보고 와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나마 낫다. 아니야.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정광훈도 목사님한테 욕하고 그랬어. 예수님한테. 까불면 죽는다 그러고. 하여튼 뭐 바울러 화이트라는 임원은 좀 미국 안에 있는 개신교 세계에서 엄청나게 좀 비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라는 거야. 이게 연결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장동혁도 폴라 화이트하고 만나려고 뭐 모색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봐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뭐 부활절 때 그 트럼프한테 예수라고 했고 실제로 이 포스터를 올릴 때 결정적으로 아마 폴라 화이트가 그렇게 시켰던 것 같고. 이제 미셸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극우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1년 전부터 경고하셨어요.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한미 대사로 왔을 때 우리는 뭐 저런 지금 전환길이라든가 정광훈에 대해서 이제 무시해버리면 그럼 그만이지만 만약에 주한미 대사로 와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뭐 초청을 해가지고 들어준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 완전히 또 언뜻 지나가면서 완전 황교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차이나리 우리 대통령 얘기합니다. 차이나리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아니, 제메네이라고 해요. 하마네 때. 제메네이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걱정, 그전에는 그 헛소리잖아요. 그전에. 그냥, 아이고. 나라를 앞두고, 군 법무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최강욱 블랙리스트를 방첩사에서 작성했더라. 방첩사.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 참고인으로 갔다 오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어제 오후에. 뭐 어떤 이야기 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요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고요. 자료들은 다 나왔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내란을 준비하고 있더라. 2차 특검이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련해서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한 것도 2023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국조특위에서 하는 거 보면은 미리미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왜 인사로 판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5월부터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 방첩사의 규정도 바꾸고 인원들도 다 바꾸고 지들이 이렇게 이제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쿠데타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시행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제도가 변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한 대비책을 또 다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보는 순간 대박이네. 야 이거 계엄 성공했으면 난 진짜 뭐 죽는 거는 둘째 문제고 시체도 못 찾았겠더라고. 진짜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1심 내란 윤석열 내란 재판 지기현이가 내란 준비를 백반양부에서 12월 1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중요한 지금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2023년부터 군법무관 관련해 갖고 리스트 작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소름이네. 그러니까 저하고 보니까 리스트를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거는 저하고 김병주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하고 세 분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가 제일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미운 순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미워하고 군인 그 육사 정치 군인들이 미워하는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대상이고요. 저는 양쪽이 다 싫어하니까 제일 많고 저하고 엮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은 이제 군이 싫어하니까 포스타 많고. 출신.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이가 싫어하니까 또 있고. 그러니까 되게 또 유치해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세상에 곽상도하고 나를 서울대 선후배관이라고 엮어놓고 곽상도는 진짜 억울하게.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곳에서 지시가 오니까 다급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곽상도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하고 대학 선후배래. 그리고 누가 뭐 저기가 저하고 제 선배여가지고 저하고 예전부터 결탁돼 있던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을 써놨는데 내가 86학번이란 말이야. 근데 선배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88학번, 86학번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81학번, 82학번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기초적인 것도 확인할 겨를이 없을 만큼 중대하고 아주 시급한 긴급한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웃기는 게 저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파일을 다 만들었다가요. 그러면 이게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서버에. 국정원 서버처럼 이것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방첩사 내부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압수수색 나오거나 나중에 확인될 걸 대비해가지고 제목을 예를 들면 최강욱 관련 파일, 최강욱 관련자 이렇게 원래 해놨다가 그걸 다 바꾼 거야. 와. 그러니까 키워드 너무 많으니까 키워드 검색을 하잖아요. 압수수색하러 가면 전산자는 그러니까 키워드에 안 걸리게. 예를 말도 안 되면 감자튀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제목을. 그거를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고 지들이 보고해야 되는 거는 또 따로 빼가지고
손글씨로 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딱 해서 보고하고. 야, 그리고 핵심 라인에 다 충암고등학교가. 네. 와,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2023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는 거. 이 부분은 2023년 2월 달에 계약한 거였어. 아, 조사받을 때 참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었던 거야. 저분은 그래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 그러니까 네. 법원에 갔을 때 하는 걸로 선임을 한 거지. 그 실제로 한 번도 안 갔고. 이게 엄청난 거 나왔죠? 이거 완전 거짓말했죠? 네, 완전 거짓말이에요. 정말 와. 못되지 않았어요? 진짜 못했어. 너무 스무스하게, 네, 스무스하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맞아. 예, 딱딱 걸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짓말이 났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엄청난 게 나온 거죠. 지금 엄청난 게 걸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저걸 또 찾아내셨어요? 와, 이거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근데 진짜 능구렁이 같이 모든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로 하네.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억울하지. 근데 그 전에는 2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남이 2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던 그대로를 이야기했고 그러나 서민석 변호사는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적이 없다. 예. 고맙습니다. 고위직 검사장 출신이나 고위직 이제 법원장 출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그 계장이 치잖아요. 수사 계장. 아, 네. 6급에 6급 제일 높은 사람이 그 6급 앞에 피고인 옆에 가방 들고 앉아 있는 거. 소위 싫어해. 말하는 입회 변호사. 그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진짜 그 후배 검사 옆에 앉아 있고 수사관이 계장이 막 타이프 치면서 질문하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그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또 많이 간섭도 못 해요.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너무 싫어요. 법원장 그래도 출신인데. 네. 그래서 저기 아까 어소 변호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소시에이트. 보조. 변호사 밑에 지원하는 보조 변호사. 전문용어로 새끼 변호사. 새끼 변호사가 서민석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가 퉁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 박살 났고요. 자, 그러면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한 것은 이거는 이제 회유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회유의 목적 잡아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진술 세미나입니다. 수감자들, 검사가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 모아 자기들끼리 한 방에 집어넣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 맞추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편의상 진술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검사가 판을 깔아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법 행위를 검사는 뭐라고 빠져나가냐? 대질신문을 했다라고 빠져나갑니다. 대질신문. 한달 한시에 나온 거는 부른 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부인 못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대질신문한 건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것도 거짓말 박살났습니다. 요거 한 방에 그냥 박살 나버렸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23년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김성태, 이화영, 강용철을 소환을 합니다.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1314 모실로요. 알고 계셨죠? 대진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진 조서 남겼습니까? 대진 조사 남겼던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남겼습니까? 다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6월 이 사이에 1313호 검찰실 등 수원지검 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수습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거 좀 살펴볼까요? 네,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파키스탄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다. 이틀 안에 뭔가 이제 큰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하고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또 표현합니다. 자, 내 생각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 요것만 보면 끝난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게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작은 합의, 스몰 딜을 원하지 않는다. 포괄적인 합의를 만들고 싶어한다.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만약 당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이란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저 진짜 너무 멘탈이 나가요. 왜요? 이란이 이미 2015년에 약속을 했었고 각서를 찍었고 맞아요. 그 시작이 됐었는데 IAEA 사찰도 받았고 예, 사찰도 받았고 트럼프가 갔겠죠? 예, 단도미사일까지 집어넣어줘야 돼. 이 정도는 안 돼. 해가지고 날라갔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근데 지금은 굳이 하지 마. 누가 모르니?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 이거는 모르는 게 나아. 우리가 그냥 트럼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중전으로 갈 수 있잖아. 중전으로 가면 좋죠. 좋잖아. 중전으로 가면. 지금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더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일에 한다는 건가요? 내일? 16일 내일인데. 그러니까. 네. 그럼 트럼프가 지금 빅딜 이야기했잖아요. 빅딜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휴전 정도의 합의가 아니라 정전을 할 수 있는 큰 크기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걸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이란만의 합의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이란이 원래 시작할 때 다시 전쟁하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만드는 것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중국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평화 무드를 중국과 러시아도 돕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둘이서 기존에 하던 이야기, 전쟁 멈춰라. 그리고 또 한쪽 호르무즈 해역 개통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동 전체의 안보 시스템을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딜로 흐를 수 있는 좀 더 장기적으로 중동이 안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중국하고 러시아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이스라엘 빼고는 뭐 나쁠 게 없네요, 다들. 네,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한 거 있어요. 교수님이 항상 좋으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지역에
근데 지금은 중동리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시켜야 돼요. 예. 다변화시킬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입니다. 그 중앙아시아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번 이게 첫 시도예요? 예, 아마 뭐 조금씩은 있었을지 모르는데 중앙아시아 원유를 가져오는 게 왜 힘드냐면 이게 내륙 국가잖아요.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유럽도 나아가는데 유럽으로 나아갈 땐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서 내보내요. 러시아 수송관을 보내서 유럽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오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대륙 철도를 이용해야 돼요. 중국으로 통하는 철도나 혹은 또 이 동해안 쪽 두만강 지역으로 나와서 가져오는 방식을 택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국가로서 위치 지을 수 있을 그 첫 삽을 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로가 사실 우리가 에너지 교통로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호르무즈 거쳐서 말라카 거쳐서 우리나라가 오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시 유라시아의 대륙 위에 선을 하나 그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처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륙에서 철도로 이용하는 선을 지금 고려를 넣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로 공간적으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이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큰 의미였구나, 이게. 이번에 뉴스타파가 한 거예요. 윤석열이 2022년 3월 9일에 당선이 됩니다. 그 직후 2022년 5월 2일에 국민의힘은 성남시의원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 문건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저기 써 있죠. 성남시 다? 성남시 다. 저거를 보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발표가 됐어. 5월 2일에. 그런데 조폭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 씨는요. 이 공천 결과가 너무 화가 났던 거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다음 날 5월 3일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가는데 큰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선물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스통? 가스통을 끌고 경기도당에 찾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박용승, 그러니까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전 성남시 의원이었어. 이렇게 이제 가스통 다 들고 갔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성남시 다 선거구에 박용승의 부인 최영미를 공천을 합니다. 새로 생겼지? 전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회장 최영미. 실제로 공천 받았어요. 그 옷 입고 있는 사진 찍어요. 여기 공천 받았어. 공천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공천을 줄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박종호라는 사람이야. 박종호.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공천 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 그런데 위에서 내를 꽂았다는 거야. 그거를 녹취를 땄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내가 공천 못 준다. 나본도 나는 반대를 안 하지만은 나는 그건 주든 안 주든 상관 안 하는데 내보고 도당에 전화를 해서 달라든지 안 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걸 박용승이 본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저희한테 부탁해오는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거기에 부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중앙당 분이 제가 누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와, 이게 대박 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낙선의 대가, 조폭 여론조 퍼뜨려서 낙선의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 대박 사건입니다. 기자님 부연해 주세요. 와, 이거 대박 사건인데? 저 통화를 이제 저희 전혁수 팀장이 한 건데 저도 저 통화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이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당이 어딘지는 저희도 추측은 안 돼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자체를 중앙당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전에 이제 예, 지금 윤석열은 들어가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 할 때보다 지금 4배인가 더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자금을 받는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근데 정치 자금으로 일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게 또 세금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영치금 관련해서 원래는 400만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수용되어 있으면서 좀 필요한 물품들 사라고 그 필요한 돈인데 이걸 그냥 정치 자금처럼 사람들이 막 돈을 보내고 지금 10억, 12억이 막 넘어가는 이 돈을 지금 계속 매번 뭐 그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빼내 가지고 12억 정도를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요. 지금 교도소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대통령 할 때도 술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했지만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지금 돈만 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란범에 한해서만큼은 이런 거 못 하게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 접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번에 변호인 접견할 때 양쪽 방을 다 비워놔가지고 이 3개의 방을 혼자서 독차지하면서 하루 종일 변호인 만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 확인했더니 그 2개 방은 지금은 비우지는 않고 그 특혜는 덜 받지만 1개 방을 혼자서 변호인을 하루 종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으면서 본인 뭐 수사 재판 받는 거 많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변호인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는 공범입니까? 공범 맞잖아요. 예. 근데 그 공범 간의 변호인들이 서로 말 맞추기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걱정이,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아, 그거는 뭐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나 봐요. 문제는 없는데. 아, 그래요? 문제 있다, 그건. 하여튼 변호인 맨날 만나면서 김건희한테 무슨 말 전해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겠죠. 김건희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해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굉장히 그 재판 수사 관련해가지고 공범 간 말 맞추기 이런 부분들 의심스럽고,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좀 법무부 차원에서 윤석열 김건희 수용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지켜봐야 된다, 감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 그거는 좀 문제 있네. 공범들끼리 말 맞출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으면. 예. 이제 공범들 간에 이해 충돌이 없으면 공동 변호를 가능해요. 많이 네. 하죠. 일반적으로는 많이 해요. 근데 영치금 부분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증여잖아요. 증여. 그쵸. 그냥 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소액이니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나 이런 거를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 액수일 거예요. 영치금으로 지금 12억 넘게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최다고 윤석열이 1등 12억이고 그 두 번째가 1억 정도예요. 와,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여세를 전혀 안 물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희가 세법 이제 개정안이 국회 들어와 있는데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영치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세금을 물리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는 있습니다. 와,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네.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계좌에 그 중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게 8.7% 정도 돼요, 작년에. 그럼 8만 7천 건, 한 9만 건 정도 됩니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게. 근데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한 8만 9만보다 몇만 건 정도 되는데 검사들이 자료를 안 내놔요. 얼마나 하는지. 다만 그 몇만 건 수사, 검사가 하는 보안 수사, 2차 수사죠.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만 지금 내놓으니까 막 엄청 잘하는 것 같잖아요. 못하고 있는 건 절대로 홍보 안 합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 세상의 검사들이 온 정의를 다 실현하고 그냥 세상을 구하는 것 같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검사가 하고 있는 그 2차 수사 몇만 건을 과연 검사만이 잘할 것인가. 그것을 누가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검찰 개혁이 검찰권 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데 다시 검사에게 줘서 한다면 그럼 저는 이 문제 의식에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지금 대장동, 대북 송금, 지금 문제가 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뭐 통계 조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된 국조 특위의 많은 사건들이 검찰의 2차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똑같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남겨놓으면 똑같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남겨놓을 것인가? 그러면 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가?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검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잘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그 사건들은 검사들이 잘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반드시 검사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경찰이 제대로 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통제하고 감독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검사에게 그 사건을 남겨두고 대장동, 대북송금, 뭐 서해피격 여러 가지 통계 조작 이런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자라고 주장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검찰권 남용 부분 개혁을. 그럼 안 하는 게 맞죠. 그냥 공소청 만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검찰 두고 수사권 두고 그렇게 그냥 수사 개시권만 없애는 걸 개혁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이 논의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언젠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또 이 얘기하니까 또 댓글이 아주 시끄럽네요. 네. 이제 시작인데.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또 SNS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정상들이 실제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확증적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나 되는 등 매우 오래됐다. 근데 내일 회담이 열리는데 멋진 일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약간의 숨통을 트일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다. 와, 어때요? 14일 혹시 헤즈볼라세요? 네, 좋았어요. 아니, 이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때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원래 실세가 헤즈볼라인데 지금 정권과 만난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지금 그거는 의미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헤즈볼라 측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주일간을 주는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이 줄 테니까 그 안에 빨리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라는 방식으로 밀고 가면 이 일주일에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럼 의미 없죠. 해외 언론에서는 네타냐후 뜻대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휴전을 할 필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첫째로는 방공망 무너졌고요. 두 번째는 군사비가 6% 수준, GDP 6% 수준 올라간 것도 감당하기 힘들고 제일 힘든 건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타냐후 개인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도 길게 끌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몽 안 사 먹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아마 곳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자몽이 들어와요? 이스라엘 자몽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요? 몰랐네.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닦고 나갑니다. 지금 급한 현상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자몽 굽기 쉽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SNS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폭증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또 저희가 주목해볼 부분은 미국의 시간도 넉넉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미 의회
그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인데 그것이 4월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늦으면 다음 주 한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협상 논의가 구체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4월 27일까지 뭐가 끝날 것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뭐 파토를 내고 싶지는 않지만 또 왜요? 아니 이거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상원이